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민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간에는 전격적으로 열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당의 내부 반발로 오늘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 결국은 열리지 않겠냐는 전망으로 사실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의 이런 적극적인, 전격적인 수사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른바 조국 정국을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시사평론가 이종국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왼쪽으로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광윤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실시가 되는 걸로 합의는 했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시고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청와대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은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증인 문제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는데 청문회 무산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어제 전격 합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이긴 합니다.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정도라면 이 조국 후보자만이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 직후인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 법사위 간사는 청문회를 연다는 전제 아래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중 청문회 실시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앞서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여야 간에 일단은 하는 거를 전제로 뭐 증인 채택이라든지 민감 문제를 오늘 뭐 법사위에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간이 저희가 있을 땐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또 그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해서 이 얘기부터 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평론가님. 네. 이게 어제 법사위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에서는 하기로 하고 네. 증인 채택도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한국당 내부 반발로 좀 밀렸다. 이거는 이제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앵커님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어저께 여야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은 증인 채택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가족들을 부르지 않겠다는 선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증인을 제외한다. 예,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 외의 증인은 법사위에 간사해서 협의한다. 이게 어저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법사위 간사들이 오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한국당 내부의 반발도 있긴 있지만 이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인원은 한 12명에서 13명 정도로 부르겠다. 가족 이외에. 증인을.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다 안 되고 3인 정도만 부르자. 뭐 이렇게 해서 숫자와 그 범위 그것을 놓고 어저께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고 네. 오늘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를 깨고 다시 증인 채택을 하자 이 논의가 아니라 증인은 부르되 그럼 증인의 범위 가족을 제외한 범위를 어디까지 부르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명확하게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열리기는 하는 거군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꼭 부르지 말자라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증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최소한 가족은 안 부르는데 이 사람은 불러야 되겠다라는 그 13명, 뭐 13대 3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이 여야 합의까지 다시 되돌리기에는 또 법사위원들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뭐 내부적인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이 협상 속에서 아마도 좀 진통은 겪겠지만 오후에는 뭐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열리기는 할 거다. 열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50%보다 높다. 이 정도까지는. 예. 딱 이렇게 숫자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오네요. 50%좀 넘다. 무게가 조금 더 열리는 쪽으로 우리 이 실장님은 두셨고 임 부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열리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게요. 이미 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서로 이제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탄과 비판이 비등했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예. 국민들이 또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국회가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방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로 하여금 우리 대신 좀 물어봐 달라, 그렇죠. 우리 대신 좀 따져봐 달라 이런 건데 자기들이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건데 누구도 그걸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열릴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넘어갈 경우에 아마 더 큰 상처가 지금 뭐 여당이 상처를 입을 거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더 크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여당보다는. 그렇죠. 여당은 뭐 이제 이번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절차적 정당성 정도를 마지막 단추를 꿰는 거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이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명을 어느 정도 했고요. 또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론 추이를 보시면 알지만은 그동안에 조국 후보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론은 줄어들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여론의 흐름도 좀 반전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열리지 않을 경우에 우리 야당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은 어느 뭐 내부 좀 반발이 있더라도 그걸 딛고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희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열릴지 안 열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훨씬이다. 예. 양당이 다 열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고 어느 한쪽에 의해서 만약에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 예. 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100대 0으로 깨면서까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못 열리게 되는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 보이는 정당이 입을 정치적 데미지가 훨씬 크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일단 조 후보자를 불러다 놓고 호통치거나 뭐 그럴 기회를 굳이 흘려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도 법사위가 조금 전에 개의가 됐지만 예. 네, 열리자마자 뭐 예. 서로 고성이 오가고 시끄러운데 충분히 예상이 됐고요. 근데 정말 이건 무의미한 것이 네. 두 당이 지금 뭐 증인을 몇 명으로 할 거냐, 부를 거냐 말 거냐 이러는데 정말 무의미한 쇼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령 오늘 증인을 몇 명으로 부르기로 양당이 합의를 한들 법적 기한 닷새를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뭐 제재 수단도 없고 비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2~13명이 합의가 되더라도 네. 여야간에 서령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오지 않으면 네. 전혀 의미가 없는 건데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는 증인을 몇 명을 부를 거냐, 이 사람 부르는데 너 찬성할래? 너는 왜 반대하니? 그러네요. 너희들 청문회 의지가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그냥 입씨름이고 시간 낭비인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제 양당 대표가 큰 틀에서 증인 없이 가자라고 글쎄요. 했으면 그것으로 이미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상징적으로 끝난 것이지 그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실은 가족만 덜어줬다 뿐이지 나머지 증인을 꼭 그렇게 한 건 기다 아니다 서로 뭐 해석이 달랐네 뭐네 이미 국민들은 거기서 예. 불필요한 짜증을 한 번 더 낼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오늘 오후 중에는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증인을 12~13명, 그다음에 3명 부르네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광희 평론가도 지적하시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없다. 네.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광민 평론가 말씀대로 이게 좀 무의미한 어떤 뭐 서로 간의 공방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이제 무의미해진 건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입니다. 원래 9월 2일, 3일이 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맞아요. 예. 이미 5일 전에는 목요일 날 합의를 보지 않으면 사실은 뭐 이 2일, 3일 합의된 대로 2일, 3일 날 열렸어도 증인은 부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야 오늘 내로 합의를 해야 된다. 여성규 위원장은 그래서 표결을 하자라고 법사위에서 했는데 민주당은 바로 이제 안건 조정 위원회를 이제 상정을 했죠. 그럼 90일 동안 묶여집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이 통지서를 안 보내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증인을. 예, 증인을. 그 다음 날도 민주당의 주장은 계속 똑같았어요. 이건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참여시킬 수 있는데 왜 통지서를 고집하느냐. 사실 원칙은 이광훈 평론가님 말씀이 맞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목요일 이후에는 어떠한 합의도 사실은 증인을 못 부르는 거예요. 증인 자체를 그러면 증인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금요일부터는 아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다시 주장한 건 5일에서 6일 날까지 하려면 그랬죠. 2일 날 합의를 하자.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보자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됐고 6일이라는 게 대통령이 이제 정한 시한이니까 거기서 더 또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한국당 입장을 제가 다시 말씀을 하나 더 보태면 이겁니다. 자, 지금 기자간담회라는 초유의 정말 전례 없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국회 유린 사태라고 명칭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후보자는 자기가 어찌됐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뭐 모른다. 맞아요. 110 몇 번에 걸쳐서 모른다. 뭐를 거쳐서.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당은 이미 청문회가 벌어지지 않을 것. 이미 기자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다음 날은 합의나 협의가 없었죠. 다음 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시간을 달라 하고 사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서 청문회에서 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카드를 다 보였어요. 양측 다 보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당시에 망장 한국당이 청문회가 아직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한테 아직 얘기 안 할 카드가 있다면 우리 남겨두자 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청문회가 만약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후보자만이라도 불러서 한다 그러면 양쪽 다 사실은 이제 이 쟁점 사항으로서 그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예. 최소한의 어떤 증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한국당은 이거예요. 목요일날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라면 이틀 전에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유리한 그 증인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후보자가 설득을 해서라도 증인 세워라. 그래서 증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대질해서 무엇이 옳으냐를 따져볼 수 있는 대목은 충분히 있는데 예. 한국당에서 생각하기에 월요일 날 기자들이 8시간을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도 똑같은 어떤 대답이 나온다면 물론 상황은 다르겠죠. 예. 세 가지가 다르죠. 증인이 그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받을 수가 있고 뭐 기자들이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어떤 후보자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했던 각각의 기자간담회 이상의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한 명이라도 증인을 내세우는 게 보다 더 이 진실을 파헤쳐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한국당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청문회가 열린다, 뭐 세 분 다 열리는 쪽으로 무게를 두셨기 때문에 증인 채택 여부가 뭐 1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간에 어쨌든 열린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조국 후보의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날 한국당도 반론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얘기가 했고 그러면 그것만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한국당이 뭔가 스모킹건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청문회가 열려도 뭔가 그런 스모킹건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언론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느 쪽은 60만 건이 뭐 최근 3주 동안에 어느 언론 보도를 보면 한 70만 건이 보도가 됐다는데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광풍에 가까울 만큼 지금 언론 보도가 쏟아진 것이죠. 그래서 예. 이미 뭐 나올 만한 건 저는 다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다만 그 안에서 어떤 게 정말 팩트하고 진실에 가깝고 어떤 것은 가짜 뉴스인지 이제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정도만 남았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검찰에서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청문회장에서 또 가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미 뭐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할 만큼 말을 다 충분히 했고 언론의 의혹 보도도 수만 건이 지금 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는 청문회장이 언론에서 제기한 또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의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복됐던 거 묻지 마식, 근거 없이 어떤 뭐 듣는 얘기 갖다가 던지는 이런 식은 이제 청문회장에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무조건 뭐 감싸는 이런 걸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기자간담회를 민주당이 의총장을 빌어서 한 것도 온당한지 실은 저도 좀 의아한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는 의원총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예, 했다면서요? 그렇죠. 뭐 그 예. 국회 내규에도 보면은 허가받은 자외가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허가받은 용도 애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민주당한테 좀 궁색한데 여하튼 민주당도 이제는 무조건 감싸는 걸 떠나서 그렇죠. 예.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조국 후보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는 모른다라든지 기자간담회랑 또 다르니까 모른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고 또 증인 출석도 이미 날짜로는 지나서 이제 강제할 수 없지만은 조국 후보가 후보자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좀 나가서 좀 증언을 좀 해달라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증인 출석 요구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일 평론가한테 이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증인들이 나와서 뭐 강제로 나오게 할 권한은 없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증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뭔가 의원들의 어떤 질의에 답을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그걸 명쾌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대로라면은 증인도 강제로 부를 수도 없고 자료조사건도 뭐 그렇게요. 뭐 충분히 이렇게 여유 있게 필요한 자료를 다 받기도 국정감사나 이런 것처럼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장관 후보들은 뭐 임명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 맹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장관급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곧바로 지적되기 시작했고 충분히 고칠 기회가 양측의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리나 유분리 이런 거 따지면서 넘겨온 1차적으로는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예. 10년 넘게 지적해온 언론이나 그것을 10년 넘게 봐온 국민들께서 느낄 피로도나 짜증감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게다가 이번은 지금 조국 대전이라고도 칭하던데 오늘이 딱 28일째, 그러니까 3일 모자란 한 달이더군요. 일단 거기에서 오는 피로도가 있고요. 양측이 특히 11시간 동안 지속됐던 첫 번째 조국 후보 간담회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조국 후보는 시간 제한 없이 말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 둘째 날 반박성으로 가진 한국당 회견에서 특별한 것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받고 조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당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었거나 또는 털어봐서 의혹에 비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비해서 나온 것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있었다면 나온 거고 있다면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좀 커지고 있는 동양대 표창장 건과 키스트의 인턴 실제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 그것은 아마 후보자 가족, 특히 그 부인의 정직성, 반칙 뭐 이런 거에서 정서적으로 좀 거슬리는 것 같고요.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증인 소환권조차 없는 내일 청문회는 어제 합의할 때 이미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졌었고요. 양당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 저는 앞으로는 국회에 달려있는 몫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 반응은 정확히 계량하긴 힘들지만 원래 정서라는 거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불법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임명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추가로 특히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제기된 의혹들이 오늘 오전에 신문에도 좀 여러 군데 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별도로 집중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얘기가 좀 엮여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한 말씀씩만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우리 이광현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소위 조국 정국의 셈법을 한번 좀 그러니까 이해득실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국당이 좀 손해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뭐 민주당도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피해를 본 측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네요. 뭐 이해득실을 따져서 어느 쪽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벌써 한 달 동안 사실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들이 조국 후보자의 이 지금 공방에 휩쓸려 들어갔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뭘 놓쳤냐면 예. 5월부터 지금 9월까지 사실 고용 지표라든지 소득 지표라든지 뭐 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지표가 계속 사상 최악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팔로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정부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그것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사실 조국 후보자의 논란에 지금 덮여 있다는 점도 사실 문제고요. 두 번째는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 논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뭐 어떤 임명이든 아니면 낙마든 사태든 빨리 정국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큰 사실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흐름상 야당이 어떤 반대를 하건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떠한 계속 반대 의사를 지금 여론조사에서 펼치건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6번에 걸쳐서 이미 청문채택 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했는데도 강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언제나 이 채택이 안 된 분이 이렇게 임명되면 훨씬 더 잘한다. 뭐 이런 표현도 계속 쓰시는 것으로 봐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담은 이 앞으로의 전국 부담은 정부 여당이 짊어져야 된다. 조국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어떤 문제가 지금 당장은 뭐 이 강행으로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어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예, 예.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40% 선이 무너졌을 경우 16년 저지선이라고 하는 30%로 됐을 때 1차적인 원인이 조국 후보자를 강행한 그러게요. 때문이다라고 아마 뒤늦게라도 진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 지금 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설문조사 결과는 계속 그 반대와 찬성 간의 격차가 좀 줄긴 했습니다. 이제는 어제 나온 것만 보면은 오차 범위 이내까지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임 부대변인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신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이종근 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견해인데 제가 지난주 한 일주일 정도 러시아 출장을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네. 한 좀 떨어져 가지고 좀 우리 국내 상황을 좀 볼 기회가 좀 그러네요. 있었는데 예. 교포들이 만나는 분마다 우리 조국 얘기를 화제가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국 외에도 그분들도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번 조국 사태의 가장 큰 그 본질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이게 뭐 그 진보하고 보수 싸움이라든지 뭐 그 계층 간의 싸움이 아니고 그냥 네 편 내 편입니다. 그냥 잘 보시면 알지만은 진보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냥 그 공격이 날라오게 되고요. 또 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당장 어제 뭐 홍준표라든지 뭐 장제영 같은 경우는 뭐 사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뭐 우리 나라가 보면은 네 편 내 편으로 갈려가지고 한 달 넘게 지금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불행한 거고요. 예.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쓴 책 중에 보면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허무주의인데 뭐 새롭게 하겠다고 누구를 바꿔본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대로 가자. 이게 보수가 지배하는 전략이라는 건데 지금 한국당은 그런 정도의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좀 주게 되고 굉장히 좀 참담하죠. 그래서 설령 조국 후보가 그 장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도덕적 권위가 상처 입을 때를 입어서 과연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청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차적이지만은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교육제도도 이번에 한번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 교훈이라도 얻어야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소모적인 것을 저희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 교포들도 나라 걱정을 많이들 하시니까 공감이 좀 가네요. 이광희 평론가님은 이번 한 달간의 정국을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총 시간이 1시간이죠. 예. 별로 길지 않으니까 한 줄씩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언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좋거나 덜 피로하거나 웃어본 적이 있는가 싶어요. 정치는 한 번도 국민들에게 그런 걸 선사한 적 없었습니다. 예. 탄핵 국면에서는 좀 달랐지만. 예. 우선 최대의 피해자는 조국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청와대와 민주당이죠. 그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건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바이고 지지층들의 심리적 이탈, 그다음에 실망감, 박탈감,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거는 당분간 만회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른 정책적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예. 둘째, 한국당은 너무 오래 조국 사태를 즐겼다. 그러다 보니 오래 즐기다 보니 원내 전략 부재가 드러나서 예. 나경원 리더십이 많이 내부로부터도 공격받고 있고 그래서 청문회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엎었다 뒤집었다 지금 오늘까지 와 있는 것 같고요. 조국 민주당 청와대 등 현 정권의 타격이 큰 거에 비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조국에 대한 지지, 임명을 두고 지지 찬반은 팽팽하거나 아직도 반대 여론이 많지만 그렇다고 한국당 지지율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민주당 또는 여당, 집권 여당 지지층들이 지지를 잠시나마 유보시키거나 마음이 좀 토라져 있다는 거지 그게 자한당 지지로 돌아설 만큼 우리 유권자들의 지형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유연성, flexibility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넉 달쯤 됐으면 당연히 피로도가 왔고 앞으로는 검찰의 시간이고. 그러게요. 이미 사실은 이번 조국 정국의 칼자루는 검찰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그래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떻게 보면 이번 조국 후보 관련된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좀 급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건 아닌데요. 요 며칠 검찰의 수사의 포커스가 바로 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걸 좀 포함해서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조국 후보가 약간 이제 이 의혹의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책임이 조금 뒤로 가고 그게 부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광희 평론가님 마지막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의도 정국에서 서초동 정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검찰이 이제 수사에 돌입한 이후부터의 언론 보도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언론이 좀 주도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언론이 서로 단독 경쟁을 하면서 물론 그 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낸 것을 갖고 내는 단독도 많았습니다만 이 언론사 스스로 이제 이 단독을 이끌어가는 어떤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양대 압수수색과 동양대 표창장 의혹 사건을 보면 검찰의 압수수색과 거의 동시에 단독이 나오고 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꼭 피의 사실 공표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반박자씩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의 보도보다도 지금 흐름이 급격하게 지금 이 전체적인 이슈를 끌고 가는 것이 검찰이지 언론이라든지 야당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지금 사실은
이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국토부 압수수색이거든요. 사실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언론도 이 몰랐던 초점을 거고. 겨냥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국토부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왜 그렇지 하고 따라가 가보니. 팔로우하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이미 이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넘기는 어떤 상황에 내사 내지는 정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두 번째 앵커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사실 법조계 일각이나 혹은 출입 기자들이나 대부분 어떻게 지금 표현하냐면. 어떤 피의자가 있을 때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피의자에게 수사를 확대하기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것이 최측근 소환입니다. 최측근을 소환한 다음에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정리되고. 질문들이 다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를 소환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검찰의 초점은 정경심 교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양대 키스트 이 두 가지가 이 후보자의 이 기자간담회 끝나고 7시간도 안 돼서 글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벌어진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바로 정경심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 즉 정경심 교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조국 후보자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지금 정보가 법조계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정 교수요? 정 교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이 다 조국 후보자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대, 그러니까 즉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있는 동양대는 이제 총장명의 표창장을 받았다. 이건 이제 조 후보자가 밝혔던 부분이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발급한 기록이 없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보존 기한이 지나 기록이 폐기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인턴 경력 증폭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대학원을 지나갈 때 키스트에서 3주 인턴을 근무했던 그 경력을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키스트에서는 역시 그런 기록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두 개 관련돼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같은 질문을 또 우리 임대 부대변인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께서 뭐 했던 그 말이 지금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 돼버려가지고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는 검찰이 직무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의혹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 좀 조심스럽게 가져보는데요. 어떤 면에서요? 국민이 판단할 문제를 검찰이 너무 앞서서 끼어드는 바람에 자칫하면은 판단을 오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점에서 그러는데요. 네.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 그 DJ하고 이회창하고 대선 때 붙었을 텐데요. 네, 그러네요. 예, 그쪽 한국당에서 그때는 한국당이 아니라 그 당이 제 당명이 한나라당. 네. DJ가 그 670억 원 정도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가지고 뭐 뇌물수수 및 그 포탈 혐의로 이렇게 검찰에다 고발을 했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는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격론을 했는데 결론은 뭐였었냐면은 대선 이후에 수사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유권자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의 판단에 끼어들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자칫하면 검찰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를 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이번도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것들을 보시면 알지만 물론 사모펀드는 좀 별개로 놔두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도덕의 문제거든요. 정의롭지 못했다든지 뭔가 불공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검찰이 좀 빨리 아까 말씀하신 반박자씩 가다 보니까 정말 어떤 혐의가 있고 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국민들 머리에는 지금 인식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검찰 수사를 어차피 했으니까 나오겠습니다만은 너무 좀 빠른 움직임이 잘못된 또 판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랑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소위 말하는 피의 사실 공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대로 그렇게 또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게 뭐냐면은
사법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인들한테 좀 부메랑이 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조국 후보에 대해서 특히 청년 세대들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정의로웠느냐 그 문제인데 공정했느냐 평소 예. 원행하고 비춰볼 때 그렇지 않다는 데서 그런 분노를 거죠. 하는 것이죠 지금.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후보의 답은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답. 물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사과 쪽으로 많이 무게가 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답이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나물이 그나물이구나라는 예. 그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우리 이광 평론가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검찰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는 예전에 대선 자금 수사했던 안대희 중수부장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예, 예. 최소한 그 정도의 관심과 주목과 성원을 받으면서 출발했고요. 그건 아마 윤석열 개인의 특징이나 이력에서 많이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자기 밑에 지금 뭐 특수 2부장 예. 이런 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미리 보고를 받거나 수사 계획을 짜거나 그런 일은 확실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입지와 네. 본인이 검찰청장에 오게 된 가장 확실한 캐릭터이자 정체성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밑에 후배이자 부하들이 하는 것을 제어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이고요. 본인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예.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국면이 어느 국면인데. 그리고 본인 역시 수사 상황을 일보식으로 또는 매우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건 공유를 하건 어떤 형태가 됐건 정보를 쉐어하는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를 나는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검찰에게 주어진 숙명은 거악을 척결하라는 것이다. 그게 누구였건 악의 주인이 악의 배후에 누가 있건 간에 그것만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피의 사실과 압수수색 문건이 불과 몇십 분, 짧으면 90분, 길게는 몇 시간 후에 일부 언론, 특정 언론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께 직보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 네. 일단 내부 조사를 해야겠죠. 어떻게 흘러갔는지. 일테면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 뭐 노 원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게 불과 TV조선의 단독 보도가 됐는데 TV조선의 해명은 이거예요. 기자들 나만 아니라 타사 기자들하고 갔는데 바탕화면에 그게 열려 있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은 시계를 분해해서 깡통에 넣고 막 흔들다가 꺼내봤더니 시계가 다시 조립돼 있을 확률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도 딱 2명이 받아갔는데 검찰과 조국 딸 조아무개 양 2사람이 받아갔어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아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검사에게 좋겠습니까? 주광덕 의원한테. 주광덕 의원에게? 예. 주광덕 검사 출신이고요. 당연히 후배 검맥을 통해서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니까 네. 저는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이번에 검찰 30초만 쓸게요. 예. 검찰 수사가 조금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을 다 해주셨는데 그냥 시청자 편의를 위해서 시점, 수사 착수 시점, 예. 그다음에 수사 방법, 그다음에 수사의 강도 예. 이 세 가지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검찰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모든 분들이 하셔도 충분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 분 다 좀 공이 검찰의 수사가 전격적이고 너무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들. 저는 결코 과하다고 표현하지는 생각을 안 않았습니다. 반박자 빠르니까 뭔가 검찰이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칼을 빼지 알겠습니다.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뭐 시청자들께서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런 면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세 분이 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이런 말씀하신 반박자 빠른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
또는 이제 약간 오바스러운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그런 부분의 의도나 배경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립이라 이런 사실 검찰 개혁 관련된 문제들이 좀 현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검찰이나 수사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릴 건 윤석열 총장의 이 뜻이 반영됐다라는 일부 그 해석에 대해서 저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싶은 게 신무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늘 하던 얘기가 이번에도 또 임명되자마자 지검장들 불러다 놓고 한 얘기가 그거였답니다. 후배들이 수사를 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막지 않겠다. 어떠한 수사도 수사를 일단 시작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자신도 그렇게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개시했을 때 거기에 특별한 어떤 개입을 하다가는 아마도 전화 한 통화만 하다가는 그 즉시 그것이 언론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의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물론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에 반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지금 앞으로 자신들의 어떤 조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시는데 결국 이겁니다. 검찰의 생명은 뭐죠? 검찰이 수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칭찬을 받았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칭찬을 받았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댔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대희 중수부장 그렇게 사실 국민 검사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때가 언제죠? 바로 자신이 중수부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었을 때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진보까지도 그렇게 박수를 보냈던 이유가 뭐죠? 매 정권마다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댔었어요. DJ 때도 그때 실세였던 경찰총장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안희정 당시 오른팔이었던 사람 이런 각 정권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칼을 들이댔을 때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보였거든요. 그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이것이 뭐 임 대변인님은 이게 의혹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해석을 달리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의혹 사건 실제로 칼을 들이밀 수 있는 특수부가 들어가야만 하는 형사부도 아니고 특수부가 들어가야 한다면 이건 사실 그 입시 부정 쪽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이쪽의 칼은 뭐냐면 사모펀드 쪽 칼이 훨씬 더 지금 집중돼 있을 거다. 특수부의 어떤 이 성향을 봐서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이미 해야 될 일, 자신의 숙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검찰 수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 이 시장님 말씀하시면 문 대통령께서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해달라는 것은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하라는 거였지.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다 대학교 교수 재직 시절에 일어났던 지금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가 좀 60만, 70만 건이 쏟아져서 이미 나와 있을 거 다 나와 있고 증거가 어디 도망가거나 어디 감출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청문 전국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너무 의혹이 앞섰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유추를 해보는데 첫째는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했다고 빨리 착수했다고 제가 양해를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국 후보가 장관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수사를 종결하고 싶은 그 욕구도 있었다고 보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건 뭐 좀 단언하기는 어렵고 조심스러운데 사법개혁의 당사자가 주체가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껄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내부에서 검찰만큼 저도 이제 후배 검사들도 많고 그런데 검찰만큼 조직이 결속력이 있고 강한 조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의 의리가 좀 발동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평론가님 똑같은 질문에 코멘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릴까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처음에 좀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처음에 검찰이 이제 반박자 빠르게든 어쨌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나섰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뭔가 청와대 그다음에 뭐 후보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간에 뭔가 좀 사전 조율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사실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그 얘기가 좀 대세는 아니긴 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있지 않냐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조 후보에 대한 면죄부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의 속도와 강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바로 사그러들었지 워낙 전격적으로 검찰이 고소고발 접수된 바로 다음 날 사건 배정했거든요. 형사부에. 처음에 그랬죠. 예, 예. 그러다가 바로 특수부로 특수부로 옮겼지만 됐죠. 예.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게 대개 정치적 사안이 터지면 일단 고소 고발을 해두는 측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모임이 됐건 정당이 됐건 그러면 통상은 정치적 사건은 일단 경찰에게 선 수사를 시키고 지휘를 해 가다가 정치 상황 보아가면서 또는 중요한 국민적 사안으로 대두됐을 때 검찰이 본격적으로 달라들어서 수사를 하는 게 통례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앵커께서 언급하신 그런 관측이 처음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받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 치고는 너무 광범위했고 1차 압수수색이 특정할 수 없는 20여 곳이었지 않습니까? 몇몇 군데 등 포함 20여 곳. 예.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정 소재를 모를 수 있을 경우에는 신체, 그래서 휴대전화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그래서 첫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영장이 끝난 즈음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의혹 벗겨주기 수사가 아니라는 거가 다들 직감적으로 느꼈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런 검찰은 이 국면에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결코 간단치 않을 게 확실시되는 장삼 이사우든에 보더라도 그래서 혹시 조국 후보자로 대표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부 일선 실무 인력들의 저항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한데 최종적으로는 수사로 답해야겠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했다면 일테면 검찰 개혁, 검사들 힘을 빼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했건 또는 그 반대로 조국 후보자가 정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벗겨주기 위해서 했건 간에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드러난다 한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 검찰은 대단한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의욕적으로 했는데 수사 결과가 네. 국민들이 생각하던 어떤 그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한 스모킹 건도 없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다 그러면 내실이 없다면 그러면 역시 참 쉽지는 않은 수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좀 압축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는 결국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임 부대변인 말씀했던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후보가 이제 임명이 돼도 상당히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약간의 그 주홍글 씨처럼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전국에도 앞으로 전국에도 정규국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내년 예산도 하고 국정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파행을 좀 끌어내는 동인이 되는 게 아니냐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세 분 말씀 한 말씀 듣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장부터 시작하시죠. 네, 이번 한 달 동안을 지켜보면서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현 정부가 플랜 B가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사실은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 방향성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언제나 컨틴센스 플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 국민들은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북한의 어떤 입장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4가지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의 어떤 대북 정책은 그 이전과 딱 똑같이 흐르고 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될 것이다. 김정은 답방 가능할 수도 있다. 또 뭐 인도네시아 가서는 인도네시아로 갈 수도 있다. 또는 뭐 지금 평화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함부로 바꿔라가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처럼 그렇게 이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그 다음의 상황이 사실 묻고 싶은 거거든. 그 다음 또 아무것도 없느냐. 근데 거기서 멈춰진 것처럼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국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긴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안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법개혁이 그렇게 대세이고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까지 갔고 이제는 국회가 그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거의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를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사법개혁으로만 등치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조국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너무나 많이 고집을 하는 바람에 예. 마치 조국 후보자의 정권에 운명을 건 것처럼 돼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정부가 고집스럽고 너무 한 방향만 추구하고 너무 예. 유연성이 없는 게 아니냐. 그것이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예. 사실은 걱정된다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답해도 예, 될까요? 그러시죠. 예. 답은 아니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한 달간 언제 명확히 매듭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의 머리와 관심 속에서 네. 없어져야 매듭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 달간 조국 논란을 거치면서 안 그래도 굉장히 주목받았던 조국 교수 그리고 민정수석은 이 정부의 상징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현 정부의 결코 그건 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현 정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건 물론 대통령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체성은 이 정부의 최대 주주이자 최대 실세는 시민들, 촛불 시민. 이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시민일 텐데 네, 네. 이런 논란에 휘말린 것 자체가 일단은 유쾌할 리가 전혀 없고 정치적 상처는 많이 입었죠. 본인도 기자들과 8시간 간다면서 그랬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지금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바라지도 않는다 그랬고 향후 전국 운영에 집권 여당 특히 청와대에 도움이 될 건 적어도 없을 겁니다. 사사건건이 그러겠죠. 직간접으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물고 늘어질 거고.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속성상. 다만 검찰 개혁을 꼭 조국만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 설계자 검찰 원래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었죠. 예, 그중에 핵심이 검찰이었고 그것을 설계하고 그동안 많이 스터디를 해오고 의견을 내왔고 청와대 재직 시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짰고 국회에 가서 설명도 했고 하니까 업무 완결성 차원에서 아마 문 대통령은 귀하가 가서 끝을 맺어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도 이렇게까지 본인 표현대로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도 거취를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예. 이 정부에게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 또는 빚지고 있는 것, 예. 그것은 끝내 완수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봅니다.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또 나중에 조 후보자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최종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큰 일을 벌이면서까지 일테면은 유지를 하게 만들었던 그건 이제 좀 나중 얘기니까요. 예, 여기서 좀 하고 마지막으로 임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기를 잡았다고 아마 생각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무주의를 부추길 경우에는 국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건 본인들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네. 최근에 여론지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자 여론지지도 또 TBS가 리얼미터 의뢰한 거 보면은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0.5%포인트로 이제 박빙으로 이제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문제를 막 키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은 아마 이 호재를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그러겠죠. 이번 국감도 그렇고 아마 정기국회 내내 아마 떠들 텐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안타깝고요. 한국당에 정말 그 전략가가 있다면 빨리 그런 그 모드에서 전환을 해야 될 거로 보고요. 민주당에게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문 대통령께서 8월 7일 날 그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그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사서 돌려주고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공정 경쟁이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한 경쟁인데 과연 조국 후보를 비롯한 민주진영이 진보좌파가 공정했는지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지. 뭐 조국만 그랬느냐? 그때는 다 그랬다.
이건 뭐 논문이 아니고 에세이였다 이런 식의 두두는 절대 민주진영이라든지 현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미 집권제 중반을 곧 돌아서기 때문에 네. 해안 경제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느슨해진 검은고 끈을 바짝 다시 조이듯이 국방, 외교, 안보, 맞습니다.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에게 이런 한 달 내내 입은 상처를 회복시킬 수 없다. 맞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역으로 가면 실망이 사실은 기대한 거의 규모, 총량보다는 사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상식 중에 하나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주창하며 나섰던 게 이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이 조 후보자의 이번 논란 건은 의혹 건은 아마 그 부분을 건드는 소위 말하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점에서만큼 더 파장이 컸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내년 총선이라든가 뭐 대선 이후에도 정말로 계속해서 주창해왔던 이 반칙 없는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걸 결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기는 어렵지 않겠냐.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한 달 조국 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평론가님, 임 대변인님, 이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콩 시위가 석 달이 넘게 이어져 왔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를 촉발시켰던 근원이죠. 이 범죄인 인도 법안,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향후 시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 영상 보시고 뵙겠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미리 녹화한 영상을 통해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已經宣布暫緩條例草案，之後亦表明修例工作已經完全停止。 홍콩 시위대는 중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악용해 반정부 인사를 탄압할 수 있다며 6월 초부터 법안 반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법안은 강행하지 않겠다면서도 철회는 거부해왔던 캐리람 장관은 시위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친중파 인사들마저 돌아서자 결국 법안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시위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캐리람 장관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사면 등의 시위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有關雙普選喺平和同埋互信嘅氛圍下，以務實嘅態度進行討論。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웡 데모시스토당 대표는 법안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see any intention for Beijing officials is willing to listen to the voice of protester.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방침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가 폭등하는 등 이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단시간 내에 사태가 진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화, 수, 목 3일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홍콩 얘기 이제 시작을 해보죠.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철회를 공식 발표를 했다. 사실은 이거는 행정장관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결국 중국 지도부가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캐리람 행정장관도 친중파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면은 있을 겁니다. 뭐 단지 중국에서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캐리람 장관 본인도 많은 고충을 또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건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예, 말씀하시죠. 일단은 이제 좀 전망을 하자면 이 송환법이 철회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시위대 요구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크게 5대 요구 사항이 있고요. 예. 네, 이 송환법 철회 외에도 이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그리고 시위대에 대한 폭도 규정 철회, 예. 그리고 시위대의 그 체포된 잡혀간 시위대. 예. 시민들을 다 예. 석방할 것, 불기소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장관 직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5대 조건 중에 얼마나 더 들어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거니와 특히 5번째 행정장관 직선제, 중국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위대 구호 내용이 뭐냐면 5대 요구사항을 외치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위대가 어제 송환법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5대 요구 중에서 추가로 얼마가 더 수용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송환법 철회 갖고는 시위대를 진정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또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게 5개 중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시위가 발생한 원인 부분이 일단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천, 그러니까 홍콩의 30분 거리 심천에 이제 진압부대에서 맨날 훈련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강제 진압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여론전을 펼쳐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제 진압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더 이상은 그 정권이 국민들을 학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6월 항쟁에 일단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에서 봤을 때 89년에天安門 항쟁, 그렇죠. 그 학살 이후에 또 학살이라든지 강경 진압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차마 중국도 그 선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홍콩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절대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다. 중국도 현재 중국식 자본주의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까지 발생을 했지만 중국 역시도 세계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확실하게 편입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 질서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天安門 학살도 그나마 89년 정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중국이 어떤 강경 진압에 뛰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거기 선에 도달하기 전에 뭐 좀 일종의 시위 비슷한 그런 군사적 제스처를 취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강경 진압은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찾아본다면 트럼프의 한마디도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걸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좀 활용한 면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하고 좀 겨루고 싸워 나가려면은 제3자 입장에 있는 여러 국가들, 특히 EU라든지 이쪽하고도 연계가 될 필요가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인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한EU FTA 여파로 한국도 그 ILO 협약 이거를 비준하라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듯이 인권이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 한도를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89년도가 30년 전 상황이란 지금은 중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어떤 위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시위대 5대 요구사항 말씀하셨던 대로 강제송환법 철회 이거는 이제 됐고요. 경찰의 강경 진압을 독립적으로 조사해달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걸 철회해달라. 체포 시위대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그다음에 이제 행정장관 직선제. 이 5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하나는 빼니까 4개가 남은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장관 직선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지도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이 시위대가 계속해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거는 5가지를 다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더 뭐 3개 이상을 얻어내겠다 이런 어떤 협상 전략 차원에서 좀 봐도 되겠군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5개 다 얻어야 된다라는 게 본심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위대 내에서도 좀 스펙트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혹은 갈등의 씨앗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할 것이며 양보할 것이냐. 근데 저는 5대 요구사항 그 자체보다도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홍콩 시민들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시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시위 좀 했다고 잡아가지 말라 그 이상의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대 요구사항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중국식 체제에 대한 거부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생각에서 연유되어서 나온 거지 그냥 5대 요구사항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쉽게 홍콩 시민들이 유혈이라든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송환법 자체가 범죄자들을 중국으로 무조건 강제 송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문제된 사람을 이제 국내, 그렇죠, 홍콩으로 이제 데리고 올 때 뭐 이런 때도 필요한 게 이제 송환법인데 이제 이걸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강제 송환해서 이제 이를테면 홍콩 내에서 반 중국 인사들 뭐 그런 식으로 악용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컸던 건데.
지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2014년도에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그때 80일 가까이 79일 동안 시위를 했던 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일종의 이른바 우산혁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홍콩 시민들의 생각은 네. 우리는 예전에 영국령에 있을 때처럼 민주주의 이 국가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우리가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요구사항을 후퇴시켰다 이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불만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제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5대 요구사항에서 앞에 뭐 행정장관 직선제를 제외한 시위대에 대한 처우 부분 이 부분만 개선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홍콩 시민들이 그냥 우리는 중국의 품 안에 안 끼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중국 지도부가 차제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일국 양제 체제, 일국 이제 체제는 유지를 하려면 뭔가 좀 홍콩 시민들한테 좀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어떤 압박이나 뭐 이런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쥐어주지 않으면 이게 일상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집권 세력이 과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결국 홍콩 시민들에게 공을 넘길 수 없고 그러니까요. 공은 중국 공산당이나 집권 세력에게 왔다라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 사실 뭐 우리도 뭐 얼마나 많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민주화를 얻었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번에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할 때도 우리 쪽에서 SNS 을 통해서 뭐 지지도 많이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한국 사람들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특히 뭐 현재 취재하고 있는 우리 한국 취재 기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네. 인터뷰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홍콩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죠. 얼마 전에 람 행정장관이 이제 송환법 철회 발표하기 전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사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송환법이 철회가 됐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100% 중국 지도부의 결정이다라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람 장관은 이제 뭐 경질이 되든 물러나든 뭔가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캐리람 장관을 통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의 존재 가치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양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인적인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 입장에서도 람 장관한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니 좀 그 불만을 좀 누그러뜨리든지 그러니까요. 제압을 하든지 네,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옛날에 이제 좀 약간 독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물태우 대통령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뭐 물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시위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좀 온건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굉장히 자리 자체는 위태로워졌고 예. 어쩌면 캐리람 장관은 앞으로 이 사태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시위대 5대 요구사항 중에 두 번째가 경찰의 강경 진압 동의적 조사하겠다라는 거 보면 그건 사실 그거는 람 장관이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네. 중간에서 양측을 조율하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쪽 얘기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경찰의 소환 요구를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황교안 네. 대표는 현직 의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나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불체포 특권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뭐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뭐 강제로 이렇게 뭐 체포하거나 이러지도 않느냐 이런 식의 여론도 좀 당연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패스트트랙 때 저 충돌을 지휘한 것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그중에 황교안 대표는 원내 인사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이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신은 불체포 특권이 없으니까 알아서 수사를 받겠다,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일단 나가지 않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까지도 계속 이제 조사에 올가미가 되어 들어온다면 끝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조국 정국에서도 이제 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좀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반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로
그 경찰에 가서 이렇게 소환돼서 가서 조사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우리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잘 따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좀 뭔가 반전 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서라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근데 문제는 패스트트랙 자체가 글렀고 우리는 그래서 투쟁했고 문제가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특별한 다른 계기 없이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백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예. 차라리 패스트트랙 조사가 시작될 때 일단은 우리가 뭐 고발 당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르기 때문에 나가겠다. 우리는 죄가 없지만 당당하게 출석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임했으면 지금의 딜레마는 없었을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그러네요. 것입니다. 또. 네. 이것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이 아직도 공고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그냥 경찰에는 순순히 출석합시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입지가 흔들리는 그런 것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지거든요. 지도부가 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먼저 이렇게 하자, 좀 전향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조국 정부에서도 보면은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일부 당내 의원들한테 그렇게 뭐 다 빼줄 거면은 사퇴하라라는 식의 요구도 좀 계속 받고 있는 거 압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딱 틀어지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했으면 사실 이제 그게 바로 먹혀야 되는 건데 법사위에서 뭐 여상규 위원장이나 비롯해서 그 법사위 소속에 있는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당 의원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 보면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 실권을 쥐고 있지 않은 의원들은 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오히려? 의견이 당론으로 직결되지도 않거니와 지도부가 잘못한 것만 계속 지적해도 남는 장사 혹은 믿지지는 않는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당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그 집단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는 것이 또 현실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지도부의 입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남는 행위가 되는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의 뭐 범위라고 할까요? 그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럼 굉장히 이게 좁겠군요. 네, 안 그래도 좁은데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좁아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로에 또 서게 된다면 예. 그때는 선택을 안 해도 위기가 될 것이고 해도 빈축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또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특히 뭐 야당의 더군다나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의 대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공천권 행사할 때도 뭔가 힘을 쓸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심고 그러는 다음에 결국 이제 나중에 대선 갈 때 대선 후보로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옹립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네. 이제 선출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과연 그런 기존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네요. 확실한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약하네요. 사실 황교안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황교안 대표도 그 이후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졌는데 당 내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이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상황 보면 더 네, 그렇습니다. 총선 이튿날부터 네. 바로 이제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야당 내의 야당 인사들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의 손실이라든지 당내의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모진 선택들을 해서 글쎄요. 당을 억지로라도 잡아 끌고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이 필요할 때인데 글쎄요 한 연말쯤 돼가지고 계속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켜볼 만한 일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거꾸로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리더십을 끌어낼 만한 이런 행동들을 안 보여주는 걸까요? 못 보여주는 거니까 안 보여주는 겁니까? 일단은 당내 여러 계파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폭적으로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설령 나한테 좀 불리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름 바꾸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옹립을 했죠. 그리고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전 대표 당시 기준으로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당원들이 일단 밀어주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보면 개파라는 것이 허울로 존재하면서 또 황교안 대표가 친박 비박을
다 아울러서 가야 되는 부담을 일단 안겨줬고요. 그 상황에서 의원들은 각각의 어떤 재선 가능성이라든지 그렇죠. 여기에 좀 골몰해 있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는 정작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꾸 요즘에 좀 이렇게 강성 발언해서 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총선을 앞둔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렇게 튀어 보이려는 어떤 그렇습니다. 모습들도.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제 진압도 불사하겠다던 중국 지도부와 홍콩 당국이 한 발 물러선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홍콩 행정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달러 자금이 대략 한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홍콩 거래소만 해도 올 1분기에만 3조 달러가 거래가 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 지도부가 홍콩 시위를 강제 진압을 했다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 유입이 중단되는 건 물론이고 홍콩과 중국에 투자돼 있던 외화 자금의 대거 유출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치가 경제를 흔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재는 경제가 정치를 흔들고 영향을 미치는 세상입니다. 확실히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